두바이 쿠키 프랑스 전문가의 고백. 파리의 오래된 제과점 골목을 걷듯 신중하게 세계 식품 시장을 분석해온 한 남자가 있습니다. 25년 경력의 식품 트렌드 분석가이자 글로벌 제과 브랜드 컨설턴트인 그는 유럽은 물론 중동과 아시아 시장까지 모두 경험한 베테랑입니다. 60대 초반, 여전히 날카로운 분석력을 자랑하는 이 프랑스인 전문가가 한국에서 자신의 상식이 완전히 뒤집히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5년간 프랑스 파리에서 식품 트렌드를 분석하고 세계 유수의 제과 브랜드들에게 조언을 해온 컨설턴트입니다. 유럽의 전통 디저트부터 중동의 화려한 과자들, 아시아의 독특한 제과 문화까지 모두 경험했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런 제가 한국 출장 중에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을 목격했습니다. 서울의 한 베이커리 앞, 평일 오전인데도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 있었습니다. 새로운 프랑스식 빵집이 생겼나 싶어 다가갔더니 사람들이 사는 건 그냥 쿠키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가격이었습니다. 한 개에 10,000원. 유로로 환산하면 7유로가 넘는 금액입니다. 쿠키 하나에 10,000원이라고요? 파리에서도 유명 파티시에의 고급 마카롱이 개당 34유로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건 버터, 밀가루, 설탕, 초콜릿으로 만든 기본 쿠키였습니다. 더 이해할 수 없는 건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긴 줄을 서면서도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설레는 표정으로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젊은이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제 또래 중년, 심지어 노년층도 줄을 서 있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생각했습니다. 이건 일종의 집단적 유행병이구나. 프랑스에서도 특정 디저트가 유행하긴 하지만 이 정도는 아닙니다. 프랑스 사람들은 가격에 민감합니다.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면 금방 외면받습니다. 두바이 쿠키라는 거예요. 옆 젊은이가 설명해줬습니다. 저는 더 혼란스러웠습니다. 두바이, 중동 디저트는 잘 아는데 이 정도 가격은 아닙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이 현상을 분석하려 했지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 25년 경험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현상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쉽게 유행에 휘둘리는 걸까? 지금 생각하면 참 오만한 생각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직업병처럼 본격적인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그 유명한 두바이 쿠키를 직접 구매했습니다. 1시간을 줄 서서 기다린 끝에 말이죠. 쿠키를 받아들고 매장 밖 벤치에 앉았습니다. 포장은 고급스럽지만 특별할 건 없었습니다. 파리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맛은 어땠냐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나쁘지 않았습니다. 달콤하고 부드러웠고 피스타치오 크림의 풍미가 좋았습니다. 하지만 10,000원의 가치가 있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단호하게 아니라고 대답하겠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꺼내 분석표를 만들었습니다. 먼저 재료 분석. 버터, 밀가루, 설탕, 초콜릿, 피스타치오 크림. 품질 좋은 재료들이지만 특별할 것은 없었습니다. 프랑스 제과점 재료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제조 공정도 분석했습니다. 반죽 만들고 크림 채우고 초콜릿 입히는 과정. 손이 많이 가긴 하지만 엄청나게 복잡하진 않습니다. 프랑스 고급 마카롱이나 오페라 케이크보다 훨씬 단순합니다. 원산지 프리미엄은? 두바이는 제과의 본고장이 아닙니다. 오히려 프랑스나 벨기에, 스위스가 제과 강국입니다.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가격은 맛 때문이 아니다. 재료도, 공정도, 원산지도 이 가격을 정당화하지 못합니다. 브랜드 가치? 그것도 아닙니다. 대부분 소규모 베이커리들입니다. 그때 한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스토리. 이건 맛이 아니라 스토리의 문제였습니다. 두바이라는 이국적 이름, SNS 화제, 한정 수량의 희소성.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스토리를 만든 겁니다.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역시 마케팅의 승리구나. 제 경험상 이런 유행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스토리에 취해 열광하지만 열기가 식으면 금방 다음 유행으로 넘어갑니다.
하지만 제가 이해 못한 건 왜 한국은 이런 스토리에 이렇게 빠르게 집단적으로 반응하는가였습니다. 프랑스였다면 회의적 시선이 많았을 겁니다. 왜 이렇게 비싼데? 정말 그만한 가치가 있어?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한국 소비자들은 왜 이렇게 쉽게 트렌드에 반응하는가? 그때만 해도 이것을 한국 소비 문화의 약점이라 생각했습니다. 합리성보다 감성이 앞선다고, 비판적 사고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얼마나 오만했는지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날 밤, 저는 과거 두바이에서 일했던 경험을 떠올렸습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약 2년간 중동 지역의 프리미엄 디저트 시장을 분석했었습니다. 그때 이미 두바이 스타일 디저트가 존재했습니다. 두바이의 고급 호텔과 프리미엄 카페에서 판매되던 화려한 디저트들. 금박 입힌 초콜릿, 피스타치오 크림 쿠키, 장미향 케이크. 비주얼은 화려하고 가격도 상당했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틈새 시장이었습니다. 중동에서 이런 고급 디저트를 소비하는 층은 명확했습니다. 현지 극소수 부유층과 관광객들. 특히 관광객들에게는 일종의 경험 상품이었습니다. 두바이에 왔다는 증거, SNS 소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작성했던 보고서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두바이 프리미엄 디저트 시장은 연간 성장률 57% 수준의 안정적이지만 제한적인 시장이다. 대중시장으로의 확산 가능성은 낮다. 그때는 맞는 분석이라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2년간 중동에 있으면서 이런 디저트들이 대중화되는 걸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일부 호텔과 고급 카페에만 국한되었고 현지인들도 특별한 날에만 사 먹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완전히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두바이에서도 대중화 못한 디저트가 한국에서는 전 연령대, 전 계층으로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강남 고급 베이커리뿐 아니라 전국 동네 베이커리들까지 두바이 쿠키를 만들어 팔았습니다. 왜 원산지인 두바이에서도 대중화 못한 제품이 한국에서는 이렇게 폭발적 반응을 얻는 걸까? 한국인들이 더 부유해서? 아닙니다. 1인당 GDP로 보면 중동 산유국이 훨씬 높습니다. 더 호화로운 취향? 그것도 아닙니다. 저는 소비 패턴의 차이를 봤습니다. 중동에서 프리미엄 디저트는 과시의 대상이었습니다. 부를 보여주는 수단, 손님 접대용, 특별한 날의 선물. 소비자층이 명확하고 제한적이었습니다. 반면 한국에서는 달랐습니다. SNS를 검색하니 수만 개 게시물이 나왔습니다. 내용도 달랐습니다. 이거 먹어봤어요. 드디어 구했어요. 친구랑 나눠 먹었어요. 과시보다는 참여의 느낌이 강했습니다. 두바이에서도 이건 이렇게까지 대중화되지 않았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문장을 끝맺지 못했습니다. 뭔가 중요한 걸 놓치고 있다는 느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유행 확산이 아니라는 것. 며칠 후, 저는 서울 곳곳의 베이커리들을 돌아다니며 관찰을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 차이를 발견했습니다. 한국이 두바이 쿠키를 다루는 방식은 중동이나 유럽과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첫째, 복제와 표준화의 속도. 두바이 쿠키가 화제가 된 지 불과 몇 주 만에 수십 개 베이커리들이 자체 버전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단순 모방이 아니었습니다. 각자 레시피를 연구하고 재료를 테스트하며 변형을 시도했습니다. 어떤 곳은 피스타치오 대신 한국산 견과류를, 어떤 곳은 당도를 한국인 입맛에 맞게 조절했습니다. 비건 버전, 저당 버전까지 나왔습니다. 이건 베끼는 게 아니라 한국화하는 과정이었습니다. 프랑스였다면 몇 개의 고급 파티스리에서만 조심스럽게 시도했을 겁니다. 이건 프랑스 전통이 아니다라는 비판을 받으며 틈새 상품으로 머물렀겠죠. 둘째, 품질의 표준화. 놀랍게도 여러 베이커리의 두바이 쿠키들이 일정 수준 이상의 품질을 유지했습니다. SNS를 통해 실시간 정보 공유되면서 품질 낮은 곳은 빠르게 도태되는 것 같았습니다. 셋째엔 미디어와 SNS의 증폭 효과. 유튜브, 인스타그램, 블로그. 온갖 플랫폼에서 두바이 쿠키 콘텐츠가 쏟아졌습니다. 만드는 과정,
먹는 모습, 어디서 사는지 모든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되고 증폭되었습니다. 프랑스에도 SNS가 있지만 이 정도는 아닙니다. 새 디저트가 나와도 입소문이 천천히 퍼집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며칠이면 전국적으로 퍼졌습니다. 넷째, 가장 중요한 것. 한국은 이걸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경험으로 재포장했습니다. 두바이 쿠키를 사러 가는 과정 자체가 콘텐츠가 되었습니다. 줄 서서 기다리기, 구매하는 순간, 포장 뜯기, 첫 한 입, 모든 과정이 하나의 스토리였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유행을 소비하지 않는다. 한국은 유행을 완성시킨다. 두바이에서 시작된 아이디어를 한국이 산업화하고 대중화하고 문화로 만든 겁니다. 이건 단순히 유행에 민감하다는 걸로는 설명 안 됩니다. 시스템의 문제였습니다. 한국에는 새 트렌드를 빠르게 흡수하고 개선하고 확산시키는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개인 베이커리부터 SNS 인플루언서, 배달 시스템, 결제 플랫폼까지 모든 것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트렌드를 증폭시켰습니다. 저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속도, 이 효율성, 이 체계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저는 베이커리 앞 벤치에 앉아 쿠키를 먹고 있었습니다. 그때 옆에 한 중년 남성이 앉았습니다. 5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그분도 손에 두바이 쿠키 봉투를 들고 계셨습니다. 이 쿠키가 정말 그렇게 맛있나요? 1시간이나 줄을 서셨던데요. 그분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게 엄청 맛있어서가 아니라 지금 이걸 먹어봤다는 게 중요한 거죠. 저는 순간 멈췄습니다. 먹어봤다는 게 중요하다고요? 네, 회사에서도 다들 이 얘기하거든요. 저도 안 먹어보면 대화에 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번 주말에 손주들 만나는데 애들이 할아버지 이거 먹어봤냐고 물어볼 거예요. 먹어봤다고 하면 얘기거리가 되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건 제가 생각했던 소비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유럽에서 프리미엄 디저트를 사는 건 대부분 자기 만족이나 과시를 위해서입니다. 나는 이런 걸 먹을 수 있어. 나는 품격이 있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겁니다. 하지만 한국의 소비는 달랐습니다. 이건 과시가 아니라 참여였습니다. 같은 시대를 살고 있다는 증거, 공동체 대화에 끼기 위한 티켓, 세대 간 소통 도구. 두바이 쿠키는 그저 매개체일 뿐이었습니다. 사실 제 입맛엔 동네 빵집 단팥빵이 더 맛있어요. 근데 단팥빵 얘기는 재미없잖아요. 이건 지금 다들 얘기하는 거니까 화제거리가 되는 거죠. 특히 젊은 사람들이랑 얘기할 때 나도 알아, 나도 먹어봤어 하면 거리감이 줄어들거든요. 저는 이해했습니다. 한국에서 트렌드를 소비한다는 건 단순히 제품을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건 사회적 참여의 한 형태였습니다. 시대 흐름에 뒤처지지 않았다는 확인, 젊은 세대와 소통할 수 있는 공통분모, 동료들과 나눌 수 있는 경험. 프랑스 사람들은 트렌드에 회의적입니다. 왜 남들이 하는 걸 나도 해야지? 개인의 독립성과 비판적 사고를 중시하는 문화에서 유행 따르기는 때로 주체성 없는 행동으로 비춰집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트렌드는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의 문제였습니다. 같은 걸 경험하고, 같은 걸 얘기하고, 같은 시간을 공유하는 것. 그게 한국식 연대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연대감은 나이를 초월했습니다. 손주가 할아버지도 요즘 트렌드 아냐고 했을 때 이거 먹어봤다고 하면 손주 눈이 반짝거려요. 10,000원 주고 손주랑 더 가까워질 수 있다면 비싼 게 아니에요.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쿠키가 아니다. 이건 세대를 잇는 달이다. 공동체를 묶는 접착제다. 한국인들이 쉽게 유행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 그들은 유행을 통해 연결되는 거였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온 저는 긴 시간 생각에 잠겼습니다. 25년간 유럽 제과업계에서 자랑스럽게 여겼던 것들이 새로운 시각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의 전통, 벨기에의 장인정신, 스위스의 완벽함. 우리가 지켜온 가치들이 때로는 족쇄가 될 수도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유럽은 전통을 지키느라 변화를 놓쳤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한국에 처음 왔을 때 두바이 쿠키를 보고 이건 프랑스 제과의 기준에 맞지 않아라고 생각했습니다. 재료가 특별하지 않다.
공정이 복잡하지 않다, 역사가 없다. 온갖 이유로 폄하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 오만이었습니다. 소비자들은 전통이나 권위를 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이 순간, 자신들의 감성에 맞는 경험을 원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정확히 그걸 제공했습니다. 프랑스에서 새 디저트를 개발하려면 먼저 전통 레시피를 연구합니다. 역사적 맥락을 찾습니다. 몇 달씩 고증합니다. 그리고 나서야 조심스럽게 시장에 내놓습니다. 한국은 달랐습니다. 두바이 쿠키가 화제가 되자마자 바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시도하고 피드백받고 개선하고 이 과정이 며칠 만에 일어났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난 10년간의 유럽 디저트 트렌드를 다시 분석했습니다. 마카롱 붐, 컵케이크 열풍, 크로넌 유행. 대부분이 미국이나 아시아에서 시작된 것들이었습니다. 유럽은 더 이상 트렌드를 만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최근 10년. 허니버터칩, 마라샹궈, 달고나 커피, 그리고 이제 두바이 쿠키.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변형하고 다시 세계로 내보냈습니다. 달고나 커피는 한국에서 시작해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저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럽은 과거에 머물러 있고 한국은 미래를 향해 달리고 있다. 우리가 이건 우리 방식이 아니야라고 거부하는 동안 한국은 한번 해보자며 실험했습니다. 더 중요한 건 한국은 실패를 용인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모든 트렌드가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금방 사라지는 유행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배우고 다음을 준비합니다. 반면 유럽에서 실패는 치명적입니다. 한번 실패하면 명성에 금이 갑니다. 그래서 모두가 안전한 길만 갑니다. 그 결과 우리는 혁신을 잃었습니다. 저는 창문 밖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밤늦은 시간인데도 환히 켜진 건물들. 24시간 돌아가는 도시. 이 에너지, 이 속도, 이 역동성. 이게 한국의 힘이었습니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사소한 쿠키 하나도 한국을 거치면 문화가 된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주, 저는 결론을 정리했습니다. 처음 두바이 쿠키를 봤을 때의 의문. 왜 쿠키 하나에 10,000원을 내나에 대한 답을 찾았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제가 잘못된 질문을 하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중요한 건 쿠키의 가격이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건 한국이 외부 트렌드를 자기 것으로 만드는 능력이었습니다. 두바이 쿠키는 이제 더 이상 두바이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한국식 콘텐츠가 되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원래 두바이에서 시작된 이 디저트가 왜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게 되었을까요? 두바이의 마케팅 때문이 아닙니다. 한국에서 폭발적으로 유행하면서 한국의 SNS와 미디어를 타고 전 세계로 퍼져나갔기 때문입니다. 저는 국제뉴스를 검색했습니다. WAI 쿠키 코리어, 코리언 WAI 쿠키 트렌드. 외신들이 주목한 건 두바이가 아니라 한국에서의 현상이었습니다. 한국은 음식을 콘텐츠로 만듭니다. 유행을 문화로 만듭니다. 소비를 경험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세계와 공유합니다. 이게 한국의 독특한 능력입니다. K-팝을 생각해보세요. 한국 가요가 전 세계를 사로잡은 건 음악성만으로는 설명 안 됩니다. 한국은 음악을 퍼포먼스로, 비주얼로, 스토리로, 팬덤 문화로 확장시켰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음악이 아니라 종합 문화 콘텐츠가 되었습니다. K-드라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드라마가 넷플릭스를 통해 세계로 퍼진 건 우연이 아닙니다. 한국은 드라마를 만들 때부터 글로벌 시청자를 염두에 둡니다. 그리고 이제 K-푸드입니다. 김치, 비빔밥, 치킨. 한국 음식들이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외국 음식도 한국식으로 재해석해서 다시 세계로 내보냅니다. 두바이 쿠키가 그 최신 사례입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힘은 창조가 아니라 재창조에 있다는 것을. 완전히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게 아니라 기존의 것을 더 나은 방식으로 재해석하는 능력. 그리고 그걸 빠르게 대중화하고 세계화하는 시스템.
프랑스는 마카롱을 발명했지만 한국은 마카롱을 트렌드로 만들었습니다. 이탈리아는 피자를 만들었지만 한국은 피자에 고구마 무스를 올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걸 모방이라고 폄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압니다. 이건 모방이 아니라 진화입니다. 원본을 뛰어넘는 버전 2.0을 만드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국 사람들이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개방성, 빠르게 피드백하고 개선하는 속도, 함께 경험하고 공유하는 문화. 저는 노트에 큰 글씨로 적었습니다. 이건 두바이 쿠키가 아니다. 이건 한국식 콘텐츠다. 파리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이번 한국 출장 보고서를 작성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평소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25년간 수백 개의 보고서를 썼지만 이번은 특별했습니다. 제목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왜 세계는 한국의 유행을 따라가는가? 이건 단순한 시장 분석 보고서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제 25년 경력에 대한 재평가였고 유럽 중심적 사고에 대한 반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선언이었습니다. 보고서 서론에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한국의 쿠키를 분석하러 갔다가 미래를 보고 왔다. 동료들이 보면 과장이라 할지 모르지만 저는 진심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본 것은 단순한 소비 트렌드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하나의 문화적 혁명이었습니다.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만이 아니라 전 세대가 참여하는 실시간 문화 창조. 국경을 넘어 세계로 확산되는 소프트 파워. 저는 보고서에 구체적인 데이터와 사례들을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숫자만으로는 설명 안 되는 것들이 더 많았습니다. 한 중년 남성이 손주와의 대화를 위해 줄을 서는 마음. 동료들과 공감대를 나누기 위해 기꺼이 10,000원을 내는 선택. 이런 것들은 숫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파리에 도착한 후 동료들과 회의를 했습니다. 제 보고서를 공유하자 반응이 엇갈렸습니다. 그건 일시적 유행일 뿐이다. 한국 시장은 특수하다. 유럽에는 적용할 수 없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들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특수한 게 아니라 유럽이 뒤처진 겁니다. 일시적 유행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시작입니다. 저는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이제부터 제 연구의 중심을 한국으로 옮기겠다고. 60대 초반의 나이에 새로운 배움을 시작하는 게 늦지 않다고. 몇 달 후 저는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서툴지만 한국 뉴스를 읽으려 노력했습니다. 한국 유튜브 채널을 구독했습니다. 한국 트렌드를 실시간으로 팔로우했습니다. 제 동료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갑자기 한국에 집착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집착이 아니라 생존이다. 한국을 이해하지 못하면 앞으로의 시장을 읽을 수 없다. 그리고 조용히 고백합니다. 쿠키 하나에 10,000원을 쓰는 나라를 나는 처음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비합리적이라고, 유행에 휘둘린다고, 비판적 사고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한국은 이미 다음 시대의 감각으로 살고 있다는 걸. 우리가 과거를 분석하는 동안 한국은 미래를 만들고 있다는 걸. 그리고 그 미래는 한국에서 시작해 전 세계로 퍼져나갈 거라는 걸. 저는 이제 한국을 연구합니다. 학생의 마음으로, 겸손하게, 그리고 열정적으로. 왜냐하면 한국이야말로 21세기 문화와 소비의 교과서이기 때문입니다.